당신은 마음이 여러 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 말은 상투적이고 의미 없는 표현이에요. 실제로나 과학적으로나 그런 주장을 입증할 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의 전기와 공기와 대기가 있듯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 있을 뿐이죠. 마음이 여러 개라는 말은 단지 마음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전기나 공기를 사용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마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말에 모순되는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잠깐 넘어가 주세요. 나중에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니까요. 우선은 마음의 세 가지 양상에 관해서 설명하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 그냥 깊은 마음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이 마음은 사실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 좋아요. 깊은 마음은 본연의 인물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간섭하려는 생각을 꺼버리고 깊은 마음에 협력함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간섭을 삼가면 이 마음은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은 바로 나머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안마음과 바깥마음이라고 부르죠.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열렬한 토론으로 발전하는데 그때 당신은 바로 이 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깥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안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안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안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오로지 바깥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마음이 가리키는 것에다 쏟을 뿐이에요. 원자력을 예로 들면 안마음의 성질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원자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듯이 인간에게는 안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안마음과 바깥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줄 매개체를 필요로 해요. 따라서 이 두 마음의 관리자가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깥마음과 안마음이 결합하여 협동한다면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실감되시나요? 사실 이 두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 마음은 항상 자동으로 일종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앞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실현시켜 버려요. 안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 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앞마음은 표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바깥 마음의 안내를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이리저리 흩뿌리게 됩니다. 마치 증기 파이프가 새듯이 안마음의 거대한 힘이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마음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좌절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깥 마음이 눈과 귀의 보고에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안마음에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 사진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인화지에 찍어내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에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깥 마음을 훈련하는 것 뿐이에요. 바깥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방해꾼이니까요. 하지만 바깥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소요될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되겠죠. 하지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깥 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최대한 빨리 어느 도시에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차에 타자마자 마음으로 목적지를 그려보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 겁니다. 그곳이 멀다면 여러 번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겠지만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차를 돌려서 다시 옳은 길을 찾겠죠. 그때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죠?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려본 목적지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힘쓰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으면 잠깐 길을 잃더라도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죠. 모든 일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해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만 불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하룻밤 지나면 그 돈이 생길 거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한 일이긴 해요. 100만 불쯤은 언제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당신에게 있다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 마라톤 선수가 1마일씩 뛰는 거리를 늘려나가듯이 점차 목표를 키우면서 하나씩 달성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듯 우리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안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바깥 마음은 인간의 음극이에요. 마치 지구의 북극이 양극이고 남쪽이 음극인 것과 같아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이런 순환이 없다면 우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뒤가 없으면 앞도 없죠.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덕목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 없이 어찌 빛이 있겠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안마음에 봉사해야 할 바깥마음이 외부 세계에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등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죠.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앞마음의 양극이 바깥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이 음극은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대로 양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저절로 호의적인 사람과 사건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허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당신이 미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도 않은 생각을 내가 미리 읽는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겠지만 이제는 분명히 납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그 능력을 발전시켜서 사용해왔고 당신은 능력을 지금껏 잠재우고 있었을 뿐이죠.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상충되는 수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그들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면에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죠. 돈에 맞추면 돈을 얻고 지위에 맞추면 지위를 얻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든 그것을 바로 얻습니다. 셋째로,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한 부, 교육, 직업, 여행 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죠.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요. 즉, 욕망의 세기가 그것을 향해 보내는 생명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다른 목표들은 내버려 두고 제일 가깝거나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설명은 얼추 끝낸 것 같군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이 방법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인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비밀 유지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잠시 필요한 다른 주제를 짚고 넘어가죠. 당신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나는 무엇 무엇 할 것이다. 나는 무엇 무엇이었다. 고 말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언은 수천 년의 시대를 관통하여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별 인격이 초월된 우주의 보편적 힘에 연결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육신은 개별적이지만 당신이 표현하는 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 우주를 통틀어 오직 하나의 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 우주를 통틀어 1이라는 수가 오직 하나인 것과 같아요. 다른 수들은 모두 1의 배수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숫자 7은 1이 7번 중복된 거예요. 이처럼 이른바 나라는 것은 숫자 1처럼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제껏 설명한 것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당신이 객관적 입장에서, 즉 바깥 마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제한된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당신이 주관적 입장, 즉 안의 마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구분이 없고 제한이 없는 우주의 힘을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냐고요?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 강력하고 위대한 나는 각자가 지닌 절대적 고유성에 따라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엄청난 힘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셈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큰 힘을 가진 존재예요. 물론 아직은 이 내재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힘은 곧 세상에서 드러나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죠. 제 말이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이치를 확실히 깨치고 진실성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치를 깊이 집중해서 탐구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정해진 목표의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당신의 진보가 달려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나라는 단어는 구분이 없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결부되든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로써 당신의 계획을 남에게 설명해 버리면 그 힘은 소모되고 풀려나 버려요. 그러면 복종하던 바깥 마음은 탈출구를 찾게 되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약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겠죠. 그 다음으로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곳, 즉 인간 존재의 심연이자 안마음에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내면의 위대한 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은 오로지 바깥 마음만을 믿고서 그것이 제시하는 오류투성이의 보고에 지배당하고 있죠. 그 결과로 항상 혼란과 투쟁과 노고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몸과 마음까지 다 망가집니다. 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상식을 믿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가 일정한 목표에 노력을 쏟게 되면 그의 생명력의 일부는 자동으로 그 목표로 옮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가 힘을 보충하지 않고 계속 소모만 한다면 결국 고갈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타고난 유산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므로 그것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건강과 행복까지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인간의 존재 법칙을 알고 그것에 순응한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이 법칙의 기본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저마다 성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야 당신이 자유롭게 이 법칙을 응용해서 당신만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간은 힌트를 드려도 좋을 것 같군요. 그렇다고 이것이 당신의 방법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전통에만 매달려서는 이 법칙을 숙달할 수가 없어요. 겁쟁이들과 좀생원들이나 그렇게 하죠. 진정한 스승이나 지도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화가가 그린 참나무에 풀, 덤불, 꽃, 잎, 나아가 하늘과 구름과 같은 배경이 없다면 그 그림은 정말 생기 없고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겠죠? 화가라면 모름지기 진짜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제 방법도 그와 비슷하죠.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요. 화가가 캔버스에 참나무 말고 주변 환경도 그리듯이 저도 목표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죠. 화가는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요소를 차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는 그림의 단서를 외부에서 얻기도 하고 처음부터 내면의 영감으로 그려내기도 해요. 저도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자극들이 바깥에서 생겨나서 화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자극들이 바깥에서 생겨나서 화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 외부의 일에 저항하기보다는 잠깐 관심을 두었다가 다시 본래 관심사인 그림으로 주의를 돌리죠. 저 역시 그래요.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시도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로 두지 않아요.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퇴보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일 지금 제게 하인이 필요하다면 저는 우선 필요한 하인과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경을 마음속에서 그릴 거예요. 다 그려지고 나면 머지않아 내면의 그림이 외부에서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제가 만일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저는 그만한 부에 어울릴 만한 물건과 상황들을 내면의 그림 속에 채워넣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제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그냥 평소의 일상대로 생활해요. 겉으로 보기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만일 제가 초보자로서 예를 들어 새 자동차나 새 집을 원한다면 제가 바라는 것과 꼭 닮은 것을 잡지에 사진에서 오려내어 자주 눈길이 가는 곳에 붙여둘 거예요. 그러면 제 바깥 마음은 분명한 목적을 부여받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그림은 더 빨리 현실화될 테니까요.